네, 정치도전, 정도전, 해티티 오리지널 7화의 내용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종훈 교수님과 함께 핵심 대사를 다루는 2부의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의 대사의 핵심이 관통하는 주제는 정치란 무엇인가에서 정치는 세력이 하는 것인데 그 세력은 무엇을 위해서 뭉쳐 있는가? 사실은 이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이 이제 바로 뭐냐면 강씨 부인이 이성계가 외국 치러 간다니까 가지 말라고 계속 그래요. 네. 가더라도 딜을 좀 걸고 가라. 그렇지. 그러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가래니까 막 가고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뭔가 이게 전제를 걸어라. 그게 뭐냐면 병사라도 좀 내주든가 뭐라도 해라. 벼슬이라도 좀 그래, 약속 벼슬이라도 받고 좀 가라. 갖고 병사라도 좀 내주고 그래야지. 가가지고 당신 목숨도 잃으면 뭐하고 우리 재산 잃으면 뭐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투정을 하죠. 네. 그리고 사실 걱정을 할 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아유, 맞습니다. 예, 그게 지난번 6강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강씨 부인이 가지고 있었던 나름의 정치적인 방리학과 이성계라는 인물이 품고 있었던 큰 꿈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엇박자가 나는 이제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그 이성계를 연기한 유동근 배우의 연기력이 또 이게 잘 나옵니다. 유동근이 진심을 실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이 장면이 굉장히 찌릿한 이제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이제 전쟁을 벌려야 되니까 나라에서 그나마 허용해 주는 게 징발권을 줘서 가는 길에 또는 가서 현장에서 필요한 이제 군수 물자나 이제 군인들은 너네가 현장에서 델다가 써라.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성계는 그것이 백성들에게 이제 끼칠 해악 같은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고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막 이제 장면들이 교차 편집되면서 징발을 당할 때 일어나는 비극적인 상황들이 이제 영상에서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쭉 하면서 이 어두운 데서 클로즈업된 이성계가 이와 같은 대사를 합니다. 예, 전쟁터로 끌려가는 저 아비와 남겨진 아이들 중에 어느 놈이 먼저 죽을까? 징발을 한다고 해서 전쟁터에서 이기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결국은 이때 이제 막 이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정말로 막 곡을 하면서 끌려가니까. 예. 근데 그거를 자기들은 수없이 본 거죠.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백성의 삶에 정말 끔찍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저는 전쟁광들은 반드시 이 대사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죠. 전쟁이라는 게 단지 단추 몇 개 눌러가지고 상대 머리에 총 쏠 수 있는 이런 식의 어떤 게임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나 옛날은 더더욱이나 그랬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긴 적개심, 원한, 그렇죠?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아남음으로써 생긴 어떤 차이, 운명의 어떤 갈림 이런 것들이 실존적으로 사실은 좌우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를 대하는 무장의 마음이 누군가는 사이코패스로 가고 누군가는 전쟁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한다면 지킬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대하는 이성계라는 사람의 한 인물됨. 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져온 대사의 배경은 이님이 살아나고 사실상 이제 이기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최영은 다시 또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님한테. 예. 그래서 정치는 세력이 하는 것이다. 이 대사가 이제 이님으로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님과 최영의 이제 대화 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최영은 끝까지 나는 뭐 나 혼자의 길을 가겠다. 그게 정치든 뭐든 혼자 하는 거다. 뭐 세력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님이 이제 하는 얘기죠. 정치는 결국 세력이다. 정치라는 전쟁터에 혼자 거닐 꽃길 같은 건 없으니까 말이죠. 이런 식의 이제 대사를 하는데 저기서 이제 세력이라고 뭐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정치는 결코 혼자 할 수가 없고 사실은 혼자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정치를 혼자 하게 되면 그게 독재니까. 그래서 정치는 이념 또는 명분을 가지고 그 명분을 함께하는 세력을 조금씩 키워가면서 그 세력과 또 다른 생각을 하는 세력들 간에 이제 뭐 협상이든 타협이든 뭐 이런 것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저 대사를 통해서 저는 현대 정치가 왜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왜 현재까지는 최선의가 또는 차선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대사가 좀 제 귀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3부에서는 이제 현재로 적용시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약간 시사적인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고려 말에 이제 붕당 정치가 사실 형성이 되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붕당 정치라고 부를 수는 없는 정도 수준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신진사대부의 형성과 함께 이제 붕당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정치에 적용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세력이 결국은 조선을 창건하고 조선을 운영하는 핵심 지배 세력이 되죠. 네. 이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사대부는 성리학을 자신의 통치 이념으로 삼고 있고 공부를 해온 그런 집단, 일련의 학자 관료 집단이죠. 사와 대부가 합친 말이 그렇죠. 사대부죠. 예. 예. 그래서 학자 관료 집단 이게 신진이죠. 그래서 기존의 권문세과와는 다른 종류의 새로운 어떤 능력 있는 집단이 나오게 된 거니까요. 근데 이 사대부가 고려 말에 형성이 되면서 이 중에 역성혁명파와 고려 왕조를 지켜야 된다는 파로 이제 사실은 갈립니다. 현대 민주주의의 어떤 그 정당 정치를 이런 성리학에서의 붕당 정치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비슷한 면, 정치로서 비슷한 면을 공유하고 있는 면은 있다. 다만 이것들을 이제 당색이나 당파라고 하는 걸로 조선인들은 원래 그래. 그리고 원래 이렇게 뭐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워. 깔끔하지가 못해. 이런 식의 이야기로 자기 비하를 할 필요는 전혀 없는 일이고 다 그때마다 긍정적 당파 내지 긍정적 붕당 정치와 그렇지 못한 사실은 이제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의 어떤 세력 정치라고 하는 것으로 결국은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권력을 좀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국민들이 이제 단체를 아까 이인임식으로 치면 세를 만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효율성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현실성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정당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나 직업 정치인들의 모임으로만 보는 것도 좀 위험하고 또 정당이 그러니까 어떤 언론의 표현에 따르면 정당이 국민을 대변해야 된다. 그러면 그 나라에는 정당이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당은 무조건 1차적으로도 2차적으로도 국민을 직접적으로 대변하거나 국민 전체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도 좀 정당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어서 솔직히 좀 혼란스러워요. 제가 아는 정당하고 정치인들이나 언론이 말한 정당이 같은 정당에 맞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을 이제 좀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왜 정당 얘기만 하면 특히나 정당의 나쁜 모습 얘기만 하면 민주당 얘기만 하냐. 우리나라는 민주당뿐이 없냐. 지금 여당은 국민의힘인데 여당은 정당이 아니냐. 일단 한 가지. 두 번째로 왜 정당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원래 정당은 당파인데 그러니까 특정한 종류의 그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어떤 권력지향적인 어떤 모임을 이거를 국민을 대변하는 마치 대의기구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표현을 하느냐. 이거는 근데 계급 정치나 정당 정치에는 안 맞는 말인데 이게 이제 그 낯설음 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정당은 사실은 공당이라는 의미에서 아마 사용하는 걸 텐데 정당 특정 당파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권력은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런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 특정 세력이 보였지만 어떻게 보편적 이익과 연결되게 만들 것이냐라는 논의. 이게 이제 세 번째 필요한 논의다. 이렇게 일단 정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정훈 교수님께서 요 문제 제기를 하셨을 때 이제 그 텍스트로 제기를 해주셔서 제가 이미지를 가져다 이제 붙였는데 이 이미지가 아까 이제 그 잠시 보여드렸던 그 이미지가 뭐 어디서 가져온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저는 사실 잘 정확하게 안 보고 있는데. 이제 이정훈 교수님이 얘기해야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자세히 보시면 팬덤이라고 써 있습니다. 영어는 보여요. 근데 뒤에 플래카드에 적힌 글씨가 제가 상상하는 게 아니길 바라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신문들에서 요즘 칼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면서 이정훈 교수님이 정확히 짚으신 내용으로 칼럼들이 남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팬덤 정치에 휘둘리는 정당 이게 지금 이제 제대로 된 민주정당이냐. 그렇죠. 요런 식의 훈계질을 하는 그런 컬럼들이 굉장히 자주 상당히 많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일부러 가져. 그러셨군요. 이거 그런 비판에는 뭐 쉽게 말해서 보수 진보도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보수도 민주당을 그런 식으로 비판하고 진보도 민주당을 그렇게 비판하는데 언론이 그렇지만 진보 언론과 보수 언론은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또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네. 예. 팬덤이 아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한동훈 팬덤도 있고 거기 뭐 팬덤 많죠. 이준석 대표 때 이준석 팬덤도 20대 남성 중심으로 상당히 있었고요. 네. 거기도 개파 다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죠. 근데 그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거긴 당이 아니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고요. 네. 그래서 왜 민주당만 얘기하느냐? 이 부분은 이거는 우리나라 이렇게 언론이나 아니면 비평계, 정치 비평이나 이런 것 하는 것의 구조적 기울어짐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비판이 쏠리는 곳이 언제나 있고 그 쏠리는 곳은 권력을 쥐고 있던 쥐고 있지 않던, 그렇죠? 의회 권력을 쥐고 있던 행정 권력을 쥐고 있던 아무것도 못하던. 기본적으로 그 정치에 대한 비판은 민주당 계열에 대한 비판과 거의 일치한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보수니까 진보를 더 많이 비판하려고 하는 거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진보라서 진보를 더 비판한다? 이 부분도 이제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설령 우리는 모두 까.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비판 언론이야. 모두 까는 것으로 비판 언론을 증명할 수밖에 없는 수준의 비판 언론이라면 그렇게밖에 자기 증명을 못 하겠죠. 근데 그런 거라면 뭐 이해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는 있겠으나 까는 것만이 비판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진정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진보적인 가치에 좀 더 가깝고 먼 것에 대한 판단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요. 그 가치로부터 먼 정당, 먼 정치인부터 비판하는 게 사실은 그렇죠. 비판 언론이 비판 언론일 수 있는 조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게 가중치로 보자면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쪽에 비판이 먼저 더 많이 가야 돼요. 당연하죠. 그거는 집권 세력에게 먼저 가야죠. 선차적으로. 행정과 이제 여당이라고 하는 행정 권력을 쥐인 여당을 묶어서 이제 비판을 하고 검증을 하는 게 훨씬 더 우선적인 거고요. 당연하죠. 예, 두 번째로는 뭐 의회 다수당이라고 했을 때도 역시 행정 권력이 훨씬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럼요. 두 번째로는 이제 비판한다고 했을 때 가치관 관점에서 비판을 하면 그 가치로부터 가장 먼 쪽에 있고 가장 먼 행동을 하는 쪽에 먼저 비판을 먼저 해야죠. 비판하는 것이 그렇죠. 맞다. 자기들이 비판 세력이고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이제 단순히 비판이 아니라 좌파적이고 진보적이고 사회 비판적인 세력을 자임한다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진보적인 가치, 좌파적인 가치와 가장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세력부터 먼저 순서적으로 비판을 해야죠. 예, 국회나 정부처럼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전 국민을 대변해야 되는 그런 기관들은 그것을 운영하는 책임을 지는 한쪽이 다수파가 의지를 관통해서 하지만 그 다수파의 의지가 국민의 의지와 대체로 일체되도록 노력하는 거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제 영역이고요. 정당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공적인 어떤 기능을 하는 데라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 그렇죠. 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 의견에 맞춰서 운영되는 것이 맞고요. 그 의견의 정당성은 선거로 평가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선거의 승리로 평가되는 겁니다. 그 다수파의 의견이 국민의 다수의 의견과 일치하도록 움직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에 의해서 평가하는 거죠. 그렇죠. 총선에서 그래서 패배하게 되면 당연히 그때까지 그 정당을 지배하고 있었던 다수의 세력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물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공당에 세금이 들어가는데 국민 모두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왜 당원만 대변하는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칼럼을 봤어요. 근데 그 세금은요. 모든 국민을 대변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국민이 정당을 만들고 국민이 정당을 운영하니까 국민에게 주는 세금입니다. 그렇죠. 예. 멍청한 소리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것을 회계를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건 맞죠. 예, 이런 관점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세금이 들어갔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들 몇 명이 모여서 어떤 모임을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공적으로 자금을 대주잖아요. 왜 전체 시민한테서 나온 돈을 왜 일부 시민들한테 그게 아니죠. 그 지역 시민들이 자치적인 활동을 하고 공적인 활동을 하는데 시가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공당에게 세금이 들어가는 건 그 공당이 일부 국민이냐 다수 국민이냐가 아니라 국민들의 모인 단체고 그렇죠.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 스스로 뭔가 자발적인 정치행위를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세금이 들어가는 거지 이 단체가 전체 국민을 대변할 때만 세금을 준다?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잘 얘기해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라는 건 세력이 하는 것이고 특히나 근대 정치는 정당이라고 하는 공식화된 어떤 기구들을 통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그 권력을 창출하는 그런 시스템인 건 맞으나 그 정당의 애초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 지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모여 있는 그런 조직들이고 그 조직이 특정 지향과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표를 만들어낸다거나 뭐 대표 대리자를 선출한다거나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행위를 마치 부도덕하며 반민주적인 행위로 쉽게 낙인 찍는 그들의 비평은 도대체 무엇을 향한 비평인가? 라는 그런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다.